이번 시간에는 공공부조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론에서 공공부조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과 대동소이하다, 그냥 동일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규정에서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우리가 끌어오면 됩니다. 자, 먼저 몇 가지를 본 다음에 정책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거기에 보면 목적 나와 제1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최저 생활 보장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자립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의에 보면 보장기관이 나와 있는데 물론 실질적 보장기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 조항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바로 보장기관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고 급여와 같은 경우 급여 중에서도 특히 교육급여는 교육감이 보장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크게 넓게 봐서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양의무자 조항은 이것은 점차 축소되고 최소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종래의 옛날의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조건은 보통 친족범위였어요. 그러던 범위가 가족범위로, 그러던 범위가 이제는 이촌의 범위로, 이촌의 범위에서도 수직적 이촌으로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그전에는 형제자매까지도 도덕적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했지만 그걸 수직적 범위로 줄여나가다가 이제는 일촌 범위로 줄였습니다. 바로 일촌 범위로 줄인 것 중에서도 그 배우자의 범위를 줄인 거죠. 자,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률 조항이 있으니까 봐야 되는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기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촌의 직계혈족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자녀를 말하되 그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배우자, 말하자면 새어머니나 새아버지 또 그러면 자녀의 배우자니까 사위나 또는 며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것들 또 개정을 통해서 그 일촌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일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적 의무에서 해제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부양의무자 조항을 최소화시키고 이것도 지금 없애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저 보장 수준 나와 있는데 최저 보장 수준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채 줄에 있는 것처럼 급여의 종류별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최저 보장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의 종류별로 최저 보장 수준은 다릅니다. 그렇죠? 봐주시고. 그다음에 최저 생계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워낙 잘 나와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뒤에 상세한 내용을 좀 더 해서 심화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차사용계층 역시 서비스 문제이겠지만 차사용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다 중요하죠. 다음에 기준중위소득이란 뭘까?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채 줄 끝에 있는데 함정을 피해 가셔야 되는데 이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소득이 아니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는 가구란 말을 꼭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피해가서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
자, 페이지를 넘어가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장기관의 범위를 봤습니다.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기관이란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되,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바로 교육감은 시도에 있지요. 시도 교육감이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함정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2항입니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보장기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따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활급여를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은 따로 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거기다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조를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거기 보시면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보험에도 역시 심의위원회로 각각의 5대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각각의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런 5대 프로그램의 심의위원회를 봤었는데, 공공부주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심의의결기구로서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되, 그리고 위원장은 시도지사와 3항의 두 제출입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다는 것도 같이 비교 겸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적용 대상이 나와 있지요. 자, 마침 적용 대상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분석입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할당.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제1조 보면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국민. 그렇죠? 원칙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범위는 그래서 적용은 상대적 빈곤 방식을,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을 하고 있죠. 때문에 급여에 따라 각기 다른 소위 최저 보장 수준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양의무자 조건과 그리고 소득 인정액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4개의 급여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7개의 급여가 있지만 부양의무자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4개의 급여에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개에만. 중요한 것은 실제 적용되는 것은 2개의 급여뿐이다. 즉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규정되어 있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규정만 되어 있다 뿐이지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데 여러분들이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조건 보시고 또 소득 인정의 조건도 급여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소득의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 결국에 여기에서는 빈곤, 급여의 종별로 각기 다른 빈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해산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7번에 자활급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활급여. 이렇게 7개의 급여가 있습니다. 자활급여까지. 이렇게 7개의 급여. 앞에서 본 것처럼 보장기관은 즉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바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급여를 담당하는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된다. 이 경우에도 자활급여를 담당하는 자활급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따로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번째 자활급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급여라고 하는 것은 급여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죠.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때문에 이 보충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의무자의 부양 플러스 다른 타 법률에 의한 보호 플러스 본법에 의한 급여가 되어서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차례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거에 의한 보호를 우선하고도 모자란다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급여에는 차상위 계층 급여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급여가 있는데 차상위 계층 급여는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해산급여는 안 됩니다. 불가입니다. 생계급여와 해상급, 나머지는 법률 규정을 보면 나머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는 전부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해서 그러면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다른 것은 지급할 수 있다는데 대통령령상 실제 실시되는 급여는 말로는 다른 거 다 한다 해놓고는 급여는 자활급여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말로는 법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해놓고 실제 대통령령상에는 자활급여 하나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급여 재원을 뭘로 할 것인가,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라고 나오는데 재원은 당연히 조세로 운영을 합니다. 재원은 조세로. 여기는 국세 부분이 있고 지방세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세 부분이 40에서 90%를 차지한다는 것을 선수학습을 해놓고 뒤에 법률 조항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누가 전달 업무를 맡을 것이냐라고 할 적에 보장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급여는 교육감이 바로 전달체계인 보장기관의 업무를 맡는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독혀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법조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죠.
자, 먼저 우리가 거기에 본 적용 대상의 제일로 위로 올라가 보시면 보장기관 마지막에 전달 체계로 적었습니다만은 바로 보장기관에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거주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전달 체계 봤고 밑에 보시면은 적용 대상 체계에 있게 되어 있어 자 여기 적용 대상 체계에는 외국인도 바로 거기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선정 기준을 이렇게 해야 돼. 외국인 특례가 있다. 하나 더 외국인 특례. 이 말은 뭐야?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은 깁니다만 외국인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최저 보장 수준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 보장 수준 결정. 자, 최저 보장 수준 결정은 여러분들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시 한번 본다고 해서 넘어왔던 내용인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최저 임금이야 최저 임금법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겠지만 최저 보장 수준을 어디서 정하고 있느냐 미리 선수학습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체, 기한, 절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기 6조의 내용입니다. 6조 제2항을 보시면 주체는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하나였습니다만 이제는 중앙행정관서의 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관서의 장관 주체 다음에 기한 언제까지? 매년 8월 1일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중앙 즉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체 그리고 기한, 절차, 방법 6조 최저 보장 수준의 결정에 나와 있는 거 있지요?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의 산정기준은 뭘까? 기준중위소득의 산정기준은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둘째 줄 가운데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너무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거기 가구 경상소득 뒤에 있는 가로에 있는 4개의 단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 한번 봐주시고 기억에 남겨놓으시고 써야 됩니다. 한번 거기에 가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급여는 7개의 급여를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급여의 기본 원칙 거기 보면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거기 보시면 보충 발전시키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공공부주의 6대 원칙 중에 보충성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것도 공공부주의 원칙을 보면 국가책임의 원칙, 생존권 보장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이렇게 6개의 원칙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공공부주의 원칙 중에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급여의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급여의 기준에 따른 것 쭉 읽어보시되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에 보면 신청주의의 원칙, 급여의 수준의 원칙, 개별적 욕구 충족의 원칙, 현금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의 원칙 등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세대 단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세대 단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바로 위에서 거기 사망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행하여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즉 세대 단위의 원칙을 명확한 법률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단위의 원칙이란 말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그다음에 사항 함정으로 나오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즉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적에는 불이익 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상위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는 거기 오면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급권자나 수급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가 법률로 정하는 수준이나 범위를 초과해서 이렇게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 중요표시 더 그래서 사망과 사항 모두 출제 범위에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중요표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급여의 신청이 나와 있는데 급여의 신청. 우리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규정이 2항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두째 줄 끝에 직권으로 셋째 줄 가운데 동의를 기초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해서 직권으로 동의를 전제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신청 제21조 옆에다는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직권, 병행주의. 그리고 이 공공부주의 근거법이기 때문에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필수 절차로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가 나와 있죠.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급여의 종류가 나와 있죠. 7종 세트. 이미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었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종류 나와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2항에 보시면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실시하는 걸 한다. 자, 별도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 아니겠습니까?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를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두째 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빠져 있어요?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빠져 있습니다. 결국에 7개의 급여 중에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전면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령에 가서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자료 넣었지요? 5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제 실시하는 것은 단 하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는 자활급여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행령 5조의 5, 차상위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증액 조건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한 범위를 자꾸 축소하고 개정을 한다 해도 자꾸 축소하기 때문에 어떤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이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을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부양의무자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7개의 급여 중에 4개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4개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실제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2개뿐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2개뿐이다. 바로 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의 규정뿐만 아니라 적용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3항에 보시면 역시 우리가 또 급여의 앞에서 이게 적은 거 있죠. 이게 무조건 처음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먼저 부양 의무자가 얼만큼 부양하느냐 계산하고 그러고도 기준이 되지 않으면 소득 인정을 표현도 안 되면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는 어느 정도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안 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머지를 채워줌으로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계산하고 그러고도 부족한다면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가 어느 정도를 확인하고 그러고도 부족한다면 본법에 의한 급여를 보충해서 최저생계 비상 그 중에서 생계급여 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생계급여는 당연히 100분의 30%이니까 30% 이상이 되도록 의료급여는 4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말을 바로 여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자, 보충성의 원칙을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생계급여의 방법이 있는데 생계급여의 방법. 첫 번째 현금 지급의 원칙,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두 번,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금이 안 되면 물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금전 지급의 원칙, 2항의 정기 지급의 원칙, 3항의 직접 지급의 원칙, 4항의 차등 지급의 원칙, 그리고 5항의 중요 표시하시고 조건부 지급의 원칙, 6항의 바로 주거 또는 거택 보호의 원칙, 이렇게 해서 6가지가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거기 보시면 5항의 보장기관은 즉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또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생활보호법과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생계급여의 확대라고 합니다.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전면 제외였어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도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확대라는 말을 그래서 쓰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다. 그에 대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있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래서 자활 사업, 그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활 사업에 4번에 2번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자활할 수 있는 자활 근로능력을 평가받을 것이냐라고 할 적에 제일 밑에 줄에 있죠. 중요 표시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보건소나 건보공단이나 아닙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100점 만점으로 자활 근로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 30점, 이력, 건강상태 20점, 직업이력 20점 등등등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봐주시고 페이지를 넘어가서 쭉 내려오면 주거급여가 나와 있죠. 주거급여도 당연히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증의 조건을 같이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 부양의무자 조건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조건만 적용해서 주거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어느 정도냐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규정은 있으나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를 말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거급여를 관장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에서 3항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것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역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의 인정액 조건을 같이 적용한다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되지 않는다.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규정은 있으나 적용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이 소득 인정액 조건만 적용을 한다. 소득 인정액 조건은 주거급여는 43% 이하인 데를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를 대상자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육급여, 아까 이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장하는 거죠. 주관하는 것처럼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부양의무자 조건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은 되지 않는다. 밑에 박스 넣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이상으로 하는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는데 이제 봐주시고 그다음에 자활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활지원은 바로 이제 새로이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란 단어도 하나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광역자활센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래와는 달리 중앙자활센터는 없습니다.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는 있어도 중앙자활센터는 없다. 그래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있지만 중앙자활센터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거기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서 시도 단위로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모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사항.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앙자활센터는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만들어졌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조 자활기관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함정이 하나 있죠. 자활기관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 둘째 줄입니다.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로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체가 되어서 직업안정기관 또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만드는 상시적 협의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업 나와 있죠. 자활기업 나와 있는데 자활기업은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자활기업 옆에다가 설립자는 1인 이상도 가능. 그러니까 설립자는 1인 이상도 가능. 그다음에 그 밑에 구성원은 2인 이상이어야 가능. 그래서 설립자는 혼자도 설립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기업이란 이름 하에서 구성원은 2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자는 1인 이상도 가능. 구성원은 2인 이상이어야 가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의 고용촉진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거기 18조의 4 자산형성 지원을 보세요. 자산형성 지원을 보시면 보장기관은 즉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으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는데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2항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고 또 이런 업무를 4항에 보시면 자활복지개발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 등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자활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정보 지원망이 통합 정보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되 여러분이 중요 표시할 것은 바로 9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관한 보장 비용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우리가 재원회한 것처럼 재원에서는 당연히 조세로 운영을 하죠. 조세로 운영을 합니다. 그중에 조세에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 부문과 지방세 부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국세 부문에서 부담하는, 즉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40에서 90%를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되 그 나머지의 30에서 70%는 시도가, 그 나머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시군구, 아주 열악한 군과 같은 데는 국가가 90% 될 것이고 나머지 10%의 70%를 시도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내는 것은 3%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9번에 보장 비용의 부담 구분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권리구제가 나와 있습니다. 권리구제. 자, 권리구제.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요. 앞에 나와 있던 사회보험과 그리고 공공부조의 권리구제의 절차를 보시면 자, 권리구제의 절차를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자, 우리가 보면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또 건강보험. 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해본다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기요양보험은 좀 더 다른, 장기요양보험은 좀 더 다르게 심사 청구와, 여기는 화살표가 아니라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와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그 때문에 공단 처분의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맞으면 여기 심사 청구를 하고 거기에 불복할 때는 재심사 청구를 하고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공단 처분의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할 수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했다가 불복했을 때 재심사 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사 청구가 행정심판에 준하기 때문에 재심사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의 신청하고 불복했을 때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첫 번째 심사 청구, 이의 신청은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처분이 있던 날이 아닙니다.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리구제를 신청해야 됩니다. 처분이 있던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입니다.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 그에 비해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신청, 더블 이의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보장기관에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보장기관은 시도지사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만약에 시도지사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구두나 서면으로 가능하다는 것. 즉 구두도 법률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구두로도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두로도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를 때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 처분에 이를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권리구제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을 쳐놓을 것은 자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38조에 거기 다섯째 줄 보면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렇게 구두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오른쪽 페이지 40조의 넷째 줄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구두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함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공공부조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